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부가세부터 할게요. 이거 우선 꺼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무회계 공부를 하는데, 세목이 3개예요. 부가가치세법. 여기 20점 나와요. 보통은 문제 4 이렇게 나와. 문제 4. 4번에 나오고, 그다음에 소득세법이 나와요. 소득세법. 요게 30점이에요. 보통은 세무회계 문제 3에 있어요. 문제 3. 문제 3. 그리고 법인세법이 있어요. 법인세법. 이게 50점이에요. 보통은 문제 1, 문제 2 이렇게 나와요. 통상적으로 이렇다는 거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은 소득세법이 문제 1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수업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풀이 순서예요. 풀이 순서. 이것만 잘해도 5점은 올라가. 5점. 무조건 5점 올라가거든. 일단 시험지를 봤잖아요. 그러면 쭉 한번 보는 거야. 쭉 파본 검사할 때 느낌이 있어. 이게 어떤 문제가 어렵고 어떤 문제가 쉬운지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 왜냐면 교수님이 출제위원이 들어가잖아요. 위원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작년 시험이 어려웠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전년도에 60점이 이제 절대 기준이야. 60점 넘으면 다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 전년도에 커트라인이 59점 몇이었어. 59점 몇. 그래서 세법학 2에서 약간 이렇게 쳐냈어. 조특법이나 이런 데서 점수를 좀 맞춰서 60점 밑으로 그냥 기어 넣은 거야. 그 전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약간 긴장을 했어. 이 실제야. 이거 작년에 그래서 긴장을 해서 이거 이랬다 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어렵게 잡자라고 처음에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야, 올해 어렵게 가자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렵게 가자 했는데 이제 회계학 1부가 있고 작년에 2부가 있고 그렇지. 그리고 세법학도 1부가 있고 2부가 있어. 근데 산임공에 트라우마가 있어. 세법학 1부에서 한번 꽈락 대량 일어난 다음에 소송이 엄청 들어왔어. 그래서 산임공에서 맨 처음에 들어오면 야, 세법학 1부는 건드리면 안 돼. 이게 근데 어려우면 끝이 없거든. 진짜 끝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걸 그때 이후로 계속 쉽게 내고 있어. 그때 이후로. 그전엔 되게 어려웠어. 근데 한 2, 3년 후면 또 바뀔지도 몰라. 트라우마는 극복하죠. 옛날에 회계감사라고 회계사 시험도 마찬가지야. 한번 트라우마가 있은 다음에 한 4, 5년 엄청 쉽게 나오다 요즘에 다시 엄청 어려워졌거든. 뭐 어쨌든 그래. 그래서 작년에 교수님들이 여기에다 이제 좀 어렵게 내자라고 한 거야. 그래서 여기가 특히 더 어려워진 거야. 왜냐면 어렵게 내자고 했을 때 이게 시험이 잘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진짜 자기가 몇 점을 애들이 맞을지 완전히 그 예측 불가해요. 문제 모의로 풀어보는 애들이 와. 근데 제자 중에서도 거의 모의 풀어보는 애들 들어간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기를 막 해준단 말이야. 교수님 이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면 너 시험 문제 오래돼서 그래 이래요. 그러니까 그 난이도가 100% 맞지는 않아. 근데 여기 이제 1부나 2부 있잖아요. 2부. 이런 것도 물음을 좀 바꿔달라고 얘기해. 모의 위원들이 또 경력 있는 애들이 있어. 우리 제자 중에 아주 경력이 많아서 가서 그래서 이거 너무 쉬워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네가 뭘 알아?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사람마다. 그러면 2부를 내면은 옛날에는 4명이 냈어. 옛날에는. 그러다가 돈이 없어. 돈이. 산인공이. 그래서 몇 해 전까지 2명 내고 그랬어. 몇 해 전까지. 근데 요즘은 이제 3명 정도 내. 그럼 3명이 내면은 어떻게 잡냐면 회계사시면 7명 내. 7명. 그것도 기간도 길고 돈도 많이 줘. 그리고 전체 총괄위원이 있고 난이도를 잡는 사람이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근데 세무사시면 안 그래. 그 3명이서 얘기를 해. 나는 법인세 낼게. 나는 소득세 낼게. 나는 부가세 낼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제가 제일 어려운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 드는 거야. 나는 그럼 중간 난이도, 그럼 나는 좀 최저 난이도. 뭐 이렇게 셋 중에서 레벨을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이게 되게 어려울 때도 있고 이게 되게 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게 많이 쉬웠으니까 이게 무조건 쉽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 이게 부가세법이 또 어려우면 한없이 어려워. 점수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분위기를 쭉 보는 거야. 문제 난이도나. 법인세도 어려우면 되게 어렵고 소득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 소득세법이 점수가 잘 안 나와. 왜냐면 우리가 모의고사 내면은 좀 아무래도 새로운 거 뭐 이렇게 좀 어려운 거를 한두 개 넣는데 한두 개 넣다 보면은 소득세라는 특성이 하나 틀리면 나머지 다 틀린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막상 실제 시험에 가면 소득세가 좀 오히려 반대야, 반대. 모든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적정 난이도로 되면 맞추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 실제로.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하고 뭐부터 풀지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 다 푸는 게 원래는 정석이야. 근데 동차생은 좀 못할 수도 있어.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를 내는 거를 자기가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 나는 무조건 부가세부터 푼다. 그것도 좋은 방법 아니고 나는 순서대로 문제 1, 2, 3, 4 순차적으로 푼다. 그러다 작년에 유예생들이 된 거야. 법인세 이게 구석에 있는 게 나온 게 아니야, 여러분. IFRS 원래 일반적인 건데 그걸 응용을 못했을 뿐인 건데 어쨌든 당황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마지막에 부가세 아예 못 푼 친구들도 유예생 중에 많아.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온 거야. 오히려 부가세부터 푼 친구들은 점수가 다 꽈락을 넘겨. 작년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작년에 나 똑같이 수업했어. 맨 처음에 할 때 되게 여러분 까먹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 순서를 잘 고르는 일이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우리 GS랑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도 이게 난이도별로 좀 다르구나 이런 걸 생각해야 돼. 근데 모의고사를 우리가 내도 나도 그런 거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100%는 안 되는데 모든 문제가 똑같이 어려우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문제는 쉽고 어떤 문제는 조금 난이도 중 상을 이렇게 내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다 상이 또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치고 힘들 수도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 그래서 그걸 꼭 생각하고 점수가 전통적으로 보면 부가세법이 점수 맞기가 제일 쉬워.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목표를 40점 넘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40점 넘으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50점짜리도 나오고 그래서 합격하는 거지 뭐. 여기서 15점 이상 맞는 거야. 여기서 무조건 15점 이상 맞는 거야. 난이도가 쉬울 때. 근데 난이도가 어려울 때가 있어. 난이도 어려운 건 우리 수업할 때 할 텐데 막 사업 3개 나오고 안 보는 스타일. 그러면 목표 점수를 과감히 낮춰. 7점 이 정도 낮춰도 돼. 그래서 앞에 풀 수 있는 것만 푸는 거야. 왜냐하면 문제지가 이렇게 돼 있어. 문제지란다. 답안지가. 답지 쓰는 것도 이렇게 쓰는 거야. 우리 기본 강의할 때도 많이 하는데 문제 1 물음 1 이렇게 쓰고 여기에 답만 쓰면 돼. 그리고 오른쪽에 연습하면 돼. 오케이? 답만 깔끔하게 써. 답만 봐. 풀이 과정 안 봐. 볼 의지도 능력도 없어. 아예 안 보니까 풀이 과정 옆에다 쓰면 돼. 아주 옛날에는 그런 적도 있어요. 계산 과정을 옆에 적시하시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본 거 아니고 아예 안 쓰면 마이너스 1 하던 사람들도 있어. 옛날에.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기 힘들어. 왜냐하면 금감원에서도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 계산 과정에서 부분 점수 준 거를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주관적이다. 답만 봐라. 그래가지고 작년 재작년 회계사 시험에 여러분들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원 지적 나온 다음에 꽈락이 엄청 높아. 부분 합격 제도가 있는데 재무에게 300명 붙고 막 그랬었어. 1000명 못 채우고 전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이 훨씬 더 많아요. 요즘에 우리 MZ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정. 이거잖아. 공정. 그 공정은 나한테는 불공정 아니야. 어쨌든 간에 공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요걸 잘 생각하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어. 답안 양식을 줘요. 문제에서. 답안 양식을 주는데 이게 성실의 아이콘들이 있어. 답안 양식을 주면서 막 이렇게 줘. 이렇게. 이자소득 총수익금액. 뭐 금융소득이면 동그라미 1. 배당소득 총수익금액 동그라미 2. 그리고 그로스업 동그라미 3. 금융소득 금액 동그라미 4. 이렇게 줬어. 그럼 이거를 자를 대고 다 똑같이 그려서 답안 양식을 쓴 사람이 있어. 넘버링을 주는 경우가 있고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 안 주면 어쩔 수 없어. 표까지 그릴 필요 없고 그냥 이자 배당 요거 그대로 쓰고 답만 쓰면 돼. 넘버링 준 거는
무조건 이렇게만 쓰면 돼. 넘버링 준 거 있잖아. 요즘엔 문제 안에 넘버링을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다 쓰는 거랑 이걸 쓰는 거랑 여러분들 물음 하나당 1분씩 차이나.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이거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너무 성실한 거야. 아, 난 교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럼 뭔가 잘해줄 줄 아는 거야. 그거 전혀 없어. 이렇게 안 그려도 돼. 넘버링 있는 거는 무조건 넘버링만 쓰시면 돼. 오케이? 그리고 밑에다 쓰면 돼.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뭐 세법하기는 다 마찬가지야. 가끔 내가 쓴 거가 답이 틀리니까 지우는 경우가 있지. 그치? 지울 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지우고 밑에 물음 1 이렇게 적었던 친구들이 있어. 예를 들어 자, 빵점이야. 문제 이걸 지었기 때문에 그냥 진짜야. 빵점 맞았어. 빵점. 문제 1 자체가 0점이야. 이러면 다시 문제부터 이렇게 쓰는 답안 양식이 그거야. 답안 양식이. 그죠? 없는 이거 좀 심하지 않아? 그쵸? 지웠으니까 문제를 못 찾겠다 이거야. 진짜 근데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자, 나는 이런 여러분이 고민일 수 있어. 문제 1, 2, 3, 4 반드시 답안지에 16페이지 순서대로 갔냐? 그러지 않아도 돼. 문제 4 쓰고 물음 1 첫 페이지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답안지 내 이거 뭐 말 지어서 낸 거 아니야. 여러분 진짜 그 정도는 아니거든. 이 표식이 있어요. 표식. 여러분들이 딱 앞에 하잖아. 그걸 복사한다는 사람인데 복사 안 해요. 여러분 복사 할 수도 그 수많은 걸 어떻게 복사해. 표식이 따로 만들어 놓는 표식이 있어. 자기들. 그래가지고 교수님 줘. 그럼 한 방에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 이제 채점 센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 켜내놓고 나는 문제 4번만 채점하는 거야. 문제 4번 채점 요원도 있고 출제한 사람이 채점하기도 하고 출제한 사람이 채점 안 하는 경우도 있어. 난 출제나 해도 채점을 절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경우는 채점 위원 따로 섭외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래서 이 사람 문제 4번만 채점하는 거야. 그럼 문제 4번만 이 사람이 찾아서 채점하는 거야. 문제 3번 낸 사람 문제 3번만 찾아서 채점하는 거야. 혹시 못 찾을까봐 어떻게 하냐면 이거 다 한 다음에 다시 검토하는 애들이 있어. 알바 비슷하게. 그래서 채점 시트가 있단 말이야. 채점 시트가 문제 1, 2, 3, 4 있잖아. 그럼 내가 찾았는데 못 찾았고 뭐 찾았는데 없어도 0점을 쓰게 돼 있단 말이야. 0점을. 오케이, 이해하시겠죠? 0점을 쓰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0점을 쓰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다 찾을 거야. 그걸 못 찾는 경우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뭐 소송 자기가 가서 볼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거야. 세무사 시험은 출제 오류가 자주 나와. 진짜 출제 오류가 되게 잘 나와. 법인세 같은 경우도 오류가 되게 잘 나와. 그럼 어떻게 해주냐? 다 맞게 해줘. 근데 이게 기준이야. 다 맞게 해주는데 쓴 사람만 맞게 해줘. 쓴 사람만.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어도 그냥 문제 3을 하나도 못 풀었어. 답안 양식 있잖아. 맞으면 물음 1 있지. 이러면 점수 줘. 진짜 줘. 진짜 줘. 실제 해서 맞은 애들 있어. 점수 있어. 작년에 있어. 그러니까 이거 100% 확실한 거야. 근데 어떤 애 0점 나서 아무것도 안 적으네. 그러니까 출제 오류 있어도 0이 좀 그러면 100을 써. 100을. 이걸 나 100점 달라.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100을 쓰던 뭐를 쓰던 쓰고 오는 거야. 그렇죠? 출제 오류가 있어. 진짜로 있다니까. 거의 해마다 나와. 거의 해마다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도 쓰면 빵점이 안 나와. 출제 오류 때문에 5점이 나와. 그럼 작년 40점 넘는 건 35점을 맞으면 되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쓰고 안 쓰고도 의미가 있어. 그래서 오늘 지금 이게 내가 봤을 때 5점은 여러분 올릴 수 있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 한 거야. 첫 번째 뭐다? 순서를 골라라. 순서. 그렇죠? 그리고 답안지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 문제 1, 2, 3, 4 이렇게 다 써서 뒤에 내가 몇 페이지 정도의 문제 4부터 써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다. 문제 4를 쓰고 쓰면 돼. 공간도 충분히 둬도 돼. 충분히. 세무에게는 16페이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나오지 않아. 세법학 16페이지를 동차생이 넘게 썼다? 연애편지 쓰고 온 거야. 그렇게 쓸 수가 없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예생들은 가끔 세법학생들 16페이지 넘게 쓰는 애들 있어요. 점수 안 좋아. 보통
12에서 14페이지 애들이 점수가 일반적으로 좋거든. 어쨌든 적당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는 답안 양식에 맞춰서 쓴다. 답안 양식. 그리고 넘버링 있으면 넘버링 그대로 살려서 쓰시지 그 일일이 다 쓸 필요 없어요. 너무도 당연한 건데 그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손해를 많이 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그렇게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여러분들 미리 문제 풀어보라고 준 거 있잖아요. 시간 되면 풀어보면 좋아. 근데 처음에 오늘은 의지가 있어가지고 다 푸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럴 텐데 다 못 풀 수 있어. 그 중에 반만이라도 풀어보고 오면 좋아. 다 반만이라도 못 풀 수도 있어. 그럼 수업 때라도 듣고 복습하시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문제 양은 유예반 대비 3분의 2 정도 지금 푸는 거야. 유예반 대비 3분의 2 정도 푸는데 요거만 우선 풀어. 이것만 풀고 가도 시간 모자라요, 여러분들. 왜냐면 100일밖에 없잖아요. 특히 새벽에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푸시면 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리고 기본 내용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아. 선생님, 전 조금 더 시간이 남아요 라고 하면 조금 더 푸시면 돼요. 홈페이지 가면 유예반 내가 찍어놓은 거 있거든. 유예반 그것도 올려놓은 거 있거든. 거기 있는 문제를 추가로 푸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교재 수업 나갈게. 16페이지부터 갈게요. 세법 엔딩부터 갈게. 16페이지 보면 과세거래 나와 있죠. 과세거래. 그래서 부가세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전통적인 건 문제 1 있죠. 1은 매출세, 과표하고 매출세 구하는 거야. 과표, 매출세. 이러면 난이도 쉬운 거야, 난이도. 그래서 답안 양식이 자료 번호별로 쭉 주고, 자료 번호별로 보고 과표, 세율, 매출세 써라. 이게 전통적인 거. 아니면 여기까지만 끊어서 영세율 같이 나왔을 때 아주 쉬운 타입의 문제가 1번이 이렇게 나오면 좀 쉬운 거야. 쉬운 거. 두 번째 타입은 서식 쓰라는 거 있어. 서식. 세금계산서 발행인지 아닌지 그거 난이도가 조금 더 오른 거야. 세 번째는 겸용사업자 주면서 그렇게 많은 거 있어. 그래도 사업이 2개만 있으면 할만해. 사업을 3개 주고 겸용사업자 하면 진짜 빡세. 일반적으로. 그러면 부가세 손을 대지 마. 그리고 나머지 푼 다음에 오는 게 더 나아. 맞출 가능성이 생각보다 희박해. 어쨌든 이런 타입이 가장 일반적인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 문제 2는 매입세액 쪽 나오고, 문제 3은 간이과세 나오거나 아니면 문제 2에서 끝내거나 보통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가볼게요. 부가세 과세 대상 잘 아는 거죠.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이 있는 거죠. 과세 대상 판정 사례 있죠. 여기서는 이게 1차 때 많이 공부하는 건데, 이게 하나하나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이게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은 우리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매입세 공제 여부와 매각은 상관없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었는지 여부는 간주 공급에서만 의미가 있어. 간주 공급. 일반 매각은 매입세 공제 여부와 상관없어. 사업자라면. 근데 내가 사업자가 아니야. 혹은 사업자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차량을 매각했어. 비사업용 차량이지. 그거는 부가세 공급이 아닌 거야. 사업자가 자신의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우연히 일시적으로 매각한 경우에만 공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골프장, 테니스장 경영자가 동사용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인데 일정 기간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 이 포인트는 뭐야? 보증금이라는 거야. 보증금. 보증금이면 과세 대상이 아니고 보증금이 아니면 과세 대상이야. 여긴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돼 있으니까 보증금이 아닌 거죠. 보증금인지 여부를 가지고 따져보면 돼요. 3번 넘어가고 4번은 요런 건데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근데 내가 마지막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명도 소송을 통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요게 포인트지. 원래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금 이런 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내가 계약이 기존 계약이 유지된다고 보는 거야. 얘가 안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런 경우엔 공급으로 본다. 토지의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흙, 퇴비, 원석 이런 건 그 자체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6번 뭐 이런 건 세법학 주제고 7번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 그래서 토지의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부동산 중
건물의 공급은 과세 대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과세 사업자가 공급하는 것만 과세인 거지. 근데 과세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하면 그건 과세 대상이 아닌 거지. 시험 문제는 겸용사업자가 공급하는 게 나오지. 겸용사업자라면 토지의 공급은 면세, 건축물의 공급은 과세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안분해서 공급가액을 찾아내는 거죠. 8번 그냥 보고 오른쪽에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손해배상금 대표적으로 이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손해배상금. 5번 가볼까요? 5번에 가보면 유가증권 있지. 주식 팔았다 이런 것들 절대 과세 대상 되지 않아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주식 팔고 이런 거. 6번에 보상금 있죠. 이런 것도 과세 대상 아니야. 7번 외상 매출금의 양도 있죠. 이거는 채권을 양도하는 거야. 소비의 대상인 것만 과세 대상이 돼요. 그 다음 9번 있죠. 이 조출료 요 문제가 거의 그림에 보면 하역회사 선주 화주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자가 누군지를 봐야 돼. 내가 돈을 받은 대가가 용역의 반대급부일 때만 과세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역회사 선주 화주를 보면 하역회사가 짐을 날른 애들이야. 배에 움직여줘야 될 거야.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선주와 하역회사의 관계에서는 하역회사가 용역을 공급하는 거고 선주는 용역을 받는 거야. 근데 선주가 돈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지. 밑에 선주와 화주가 있지. 용역, 대가. 2차 시험은 화주가 나오는 거. 화주 물건 주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를 내야 되는데 A 주식회사의 사업이 선주면 다른 걸 문제를 낼 수가 없어. 유일하게 낼 수 있는 건 회사 형태별로 문제를 주기도 해. A회사, B회사, C회사 이러면 좀 다를 수 있지. C회사가 하역회사다, C회사가 선주다 이러면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화주가 되는 거야. 화주는 일을 시키기만 하지 제공받는 건 없어 일반적으로. 근데 화주가 물건을 빨리 갖다 주면 선주가 정박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우리 주차비가 줄어들 수 있어. 고맙다고 돈을 줄 수도 있어. 그건 용역의 반대급부로 선주가 화주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고마움의 표시로 주는 거야.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누가 용역의 반대급부를 받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 재화의 공급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재화의 공급은 두 가지로 나눠요.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으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실질 공급의 핵심은 뭐냐면 소유권이 이전돼서 소비가 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실질 공급은 간주 공급, 공급 의제 있죠? 공급 특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 생산 취득 재화의 공급 의제, 그리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공급 의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기 생산 취득 재화의 핵심은 뭐냐면 매입세 공제 여부죠. 매입세액이 공제되었는지 그것만 공급인 거죠. 이것도 다시 면세사업에 전용한다. 그러니까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고 이걸 면세사업에 전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다 과표를 알아야 돼 결국은. 두 번째 소형 승용자동차의 비영업용 전용이라고 돼 있죠.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를 일반 제조업에서 매입하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생산 취득 재화가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내가 그래서 운수업 같은 걸 한다면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자기 생산 취득 재화가 돼. 이걸 영업용에 쓰지 않고 비영업용에 전용했다라고 하면 그땐 공급이 되는 거죠.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가 있죠. 개인적 공급은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본인 또는 회사의 종업원이 사용하는 걸 개인적 공급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업상 증여는 고객이야, 고객. 자신의 고객,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폐업시 잔존재화입니다. 폐업할 때 잔존재화가 있으면 그걸 스스로에게 공급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 뒤에서 자세히 배우고, 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핵심이 반출이고 판매를 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만 공급해요. 그래서 뭐 전시 목적이다 이런 거 대상이 아닌 거고, 이때는 자기 생산 취득 재화일 필요가 없는 거죠. 매입세 공제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자, 재화 공급의 범위, 실질적 공급을 얘기하죠. 가공거래가 있어요. 가공거래의 핵심은 뭐냐면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했는지 여부죠. 주요 자재 일부라도 부담하면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서 이걸 완성시켜서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완성시켜서 넘기는 게 주요 자재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면 그땐 재화의 공급이 돼요. 근데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으면 임가공 용역에 불과합니다.
이때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공급시기 관련된 것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면 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되고, 용역의 공급으로 보면 해당 용역을 완료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환 있죠. 교환, 대물변제. 대물변제도 여기에 포함돼요. 그래서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우리 핵심이다. 그래서 뒤에 과표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급한 건데 이런 거 있지.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B도 A에게 공급하는 게 이게 교환이란 말이야. 그러면 A가 A의 과표를 구하라고 하면 X재화, Y재화가 있으면 A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있으면 돼. 근데 이게 없어. 그럼 그 다음 순서의 시가, Y의 시가를 쓰면 되는 거죠. Y의 시가도 없어. 그럼 그때 보충적 평가 방법이고 A 걸 먼저 갖다 쓰는 거야. 보통 감정가액 갖다 쓰면 돼. 근데 이 감정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Y의 시가가 있으면 얘가 우선 적용된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가공, 변제 봤습니다. 대물변제. 소비대차 있죠? 그래서 사업자 간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로 반환하는 거 있죠. 그럼 볼게요. A하고 B가 있는데 A가 우선 빌렸어. 그랬다가 다시 반환해. 얘도 공급, 얘도 공급이야. 그럼 A가 빌려왔으면 매입세액이 있는 거야. 얘도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되고, A가 B에게 반환할 때도 새로운 공급이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게 소비대차. 현물출자 있죠? 현물출자하면 법인세도 그렇고 그 부가세법도 그렇고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 거야. 하나는 일반적인 현물출자. 그러니까 A가 B한테 현물출자를 해. 근데 B가 기존에 있는 회사, 기존에 있는 법인이야. 근데 B가 신설법인일 수도 있어. 신설법인. 그러면 B가 신설법이면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되는 거야.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될 수 있어. 사업의 포괄양수도면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사업의 포괄양수도라는 말이 없으면 기존에 있는 법인한테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야. 그럼 이해하셨죠? 그래서 사업의 포괄양수도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현물출자는 신설법인을 설립할 때는 다 넘길 수도 있어. 참고하시고, 그럴 때는 거기 금전 이외의 대가를 수령하는 거죠. 왜? 주식을 받게 되니까. 금전 이외의 대가를 수령하게 되면 그땐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우리 과세표준으로 한다. 넘겨볼게요. 기부채납 있죠? 이건 세법학 이런 데서 중요한 거야. 기부채납.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국가 등의 부동산을 공급을 했어. 그리고 일정 기간 무상 사용권을 얻어. 그러면 그 자체가 유상거래야.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근데 일정 기간 무상 사용권 같은 걸 받지 못해.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해요. 그러면 나는 무상거래가 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면세. 무상 사용권을 얻으면 유상거래니까 그때는 과세가 되겠죠. 이때 과세가 되면 일반적인 교환 개념이니까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아니라 기부채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표준을 계산하되어 있어요. 기부채납 가액, 부가세 제외한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경매. 그래서 민사집행법 등에 따른 경매는 공급으로 보지 않아. 경매 자체는 원래 공급이지만 거기 보시는 것처럼 법률에 따른 경매는 우리 조세채권 일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탁법상 위탁자의 지위이전 있죠? 지위이전. 그래서 요게 요즘 지방세에서 되게 핫한 게 있어요. 그 나중에 우리 세법화 이런 거 할 때 할 텐데 어쨌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뭐 여담인데 그 변호사님이 이거 세팅을 해가지고 지방세를 막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하신 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한 변호사님이 20억 정도밖에 못 벌었던데 어쨌든 그거 해가지고 20억 벌었는데 지금 소송 당해가지고
도망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캐나다로 도망가셨다고 하는데 아주 궁금해. 참 대단하다. 어쨌든 변호사님이 그런 아이디어. 어쨌든 위탁자 지위이전. 위탁자의 지위이전 있으면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거래에서 내가 위탁자인데 수탁자에게 넘길 때는 공급이 아니지. 수탁자가 다시 위탁자에게 반환해도 공급이 아니고 수탁자가 변경돼도 공급이 아니지만 위탁자의 지위 이전만 있으면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담보를 제공하는 거 소유권의 실질적 이전이 없기 때문에 공급으로 보지 않죠. 사업 양도, 사업의 포괄 양수도를 의미하는 거죠. 사업을 전부 다 넘기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양수인 측에서는 매입세 공제가 예정되어 있는데 공급이라고 보면 작은 부담만 있으니까 아예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는 거죠. 다만 대리납부 규정이 있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죠. 대리납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공급한 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거죠. 공급한 사람은, 받은 사람은 정산받는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대리납부세액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달 25일까지 매입한 자가 스스로 납부하는 거죠. 조세, 물납, 상속세는 건물 같은 걸로 납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경매나 물납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수용도 마찬가지죠. 수용도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 도정법 이런 데 따라서 공급하는 것도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옛날에는 매도인, 양도인이 먼저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그런 조건도 없습니다. 요 근래에는 거기 사업 시행자의 매도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 클라이언트, 난 이제 요즘 토지 신탁 이런 거 좀 많이 하거든. 아파트. 내가 이제 일어날 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집중 사업을 여기로 하기로 했어. 아파트 짓는 거 기장하는 거야, 기장. 한 2000세대, 1000세대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한 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을 했더니 우리 애들도 웃더라고. 어이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경기도권에 아파트 하면은 되게 잘 팔려요. 신혼부부들한테 팔면은 대출이 잘 나오거든. 대출 나오면 그거 다 돈 내가 이렇게 보면 뺏는 거야. 약간 신혼부부의 돈을 뺏는 것 같은 느낌인데 대출 기가 막히게 나와. 신혼부부라고 하면 우리나라 지금 잘 나옵니다. 지금 엄청 잘 나와. 그거 이제 경기도권에 25평 33평 이런 게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0억 정도 12억 정도 해요. 그러면 원가 얼마 안 들어. 이게 보면 야 이렇게 많이 남나. 다 완판만 되면 그냥 게임 끝이야. 일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런 거 많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 그럴 때 기존에 있는 땅을 사야 된단 말이야. 땅을 사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요만큼 샀어. 요만큼 기존에 있는 애들 샀고 나머지가 소유권자가 한 50명 돼. 50명. 50명이 되는데 거의 다 샀어. 근데 지금 4명 걸 못 샀어. 4명 거. 4명 다 조그매 땅이. 그러면 이 4명 중에 한 명 것만 아무라도 한 명 것만 더 사면 그 다음부터 수용이야. 수용을 하는데 수용하려면 이제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하니까 그 절차가 매도 청구권이라는 절차가 있어. 지분대로 딱 하면. 그럼 거의 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한 명만 더 사면 되잖아. 그럼 4명한테 얘기해. 니들 누구라도 한 명 먼저 파는 놈 내가 돈 더 줄게. 그 다음부터는 수용이다. 그리고 법률 다 줘요. 그래서 4명 한꺼번에 샀어요 지금. 4명 못 사도 4명 중에 지분 95% 85% 룰이 있거든. 그래서 아무라도 사면 95%를 충족해. 그 다음부터 수용이란 말이야. 매도 청구권 바로 행사하거나. 수용은 좀 더 가야 돼. 매도 청구권은 그 전 단계고. 다 팔더라고. 바로 한 번에 다 팔더라고. 네가 이 가격으로 지금 팔면 내가 인정해줄게. 알바끼 한 사람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게 우리나라 수용의 강력한 점이지. 매도 청구도 똑같아요. 참고하시고. 신탁을 설정하는 거 방금 전에 얘기했죠. 위탁자 지위 이전만 공급이고 신탁 설정은 형식적 공급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 이제 간주 공급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간주 공급은 자기 생산 취득 재화의 공급 의제 그리고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이 있죠. 그래서 자기 생산 취득 재화는 크게 3가지죠. 첫 번째는 해당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지. 그러니까 A 사업자가 있는데 A의 간주 공급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A가 누군가로부터 매입을 했을 때 매입세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그게 자기 생산 취득 재화가 되지. 근데 형식적으로 A가 썸바리 누구로부터 지금 매입했는데 이때는 매입세액이 없어. 근데 그 전 단계에서 매입세액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실질적인 매입세액이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단 말이야. 형식적으로는 매입세액이 없지만 그게 밑에 2가지 경우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포괄 양수도예요. 그래서 그림 보시는 것처럼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매입할 때는 과세된 게 없으니까 매입세액이 없지. 하지만 그 포괄 양도자가 기존의 매입세 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양수한 자의 공급 의제 사항이 생기면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거죠. 이때 그러면 우리 시가로 과세를 할 거 아니야. 지금 잠깐만 얘기하면 간주 공급은 기본적으로 재고 자산이냐, 그렇죠? 감가상각 자산이냐, 이게 핵심이지. 그래서 재고 자산은 시가로 과세하는 거죠. 이건 뭘로 과세하는 거야? 간주 시가로 과세하는 거야. 핵심. 그럼 간주 시가는 어떻게? 매입세 공제 받은 금액에서 출가하지. 매입세액에서 곱하기 1 마이너스 5% 또는 25% 가고 경과된 과세 기간수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경과된 과세 기간수를 찾을 때 거기 그림에서 양도자로부터 양수자에게 25년 1기였고 양도자에 해당하는 자가 24년 2기에 취득했다라고 하면 땐 24년 2기부터 잡는 거예요. 24년 2기 이해하셨죠? 양도자가 취득한 시점부터 잡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 마찬가지예요. 밑에 형식적으로는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이니까 매입세액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 A가 기존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으면 사업자 B는 간주 공급의 상황이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매입세 공제 받은 거죠. 이것도 사업자 A의 취득 시기 내지 사용 시점부터 계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면세사업 등의 전용. 그래서 이제 일단 자기생산 취득제의 정의를 배웠고, 면세사업에 전용한다는 건 당초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라고 공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를 면세사업에 일부 전용하던 아니면 완전 전용하던 둘 중에 하나의 케이스가 있는 거죠. 일부 전용 또는 완전 전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때도 재고자산과 감가상각 자산으로 나뉘어서 계산할 거고, 재고자산 일부 전용하기가 힘들겠지. 이 재고를 둘이 나누긴 힘들겠지. 만약에 나눈다면 실질 기속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감가상각 자산이 대개는 일부 전용, 완전 전용이 있겠죠. 이때 이제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 게 비과세 사업의 정의가 있지. 면세 사업 등에 우리 사용하게 되면 전용하게 되면 그때 공급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등에 비과세 사업이 있는 거죠. 비과세 사업의 정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거 세법학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예 중에서 거기 회색 음영은 이거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죠. 수선 유지 활동을 위해서 쓴다. 뭐 이런 것들 사후 애프터 서비스, 사업 무료 서비스를 위해서 부품 등을 사용한다. 이런 건 뭐 면세 전용이 아니라 과세사업에 단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 받은 걸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소형 승용차의 비영업용 전용이 있죠. 그래서 소형 승용차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세법에서 개소세도 배워야 되니까 이제 이거 외울 때가 됐어요. 승용 자동차 중에서 정원 8명, 8인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을 합니다. 그리고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것으로서 뭐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요걸 요 첫 번째 건 외워야 돼. 길이가 3.6m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 제외다 동그라미 치시고 3.6m 길이가 더 길지 폭이 더 짧을 거 아니야. 차를 타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렇지? 폭이 1.6m, 1.6m는 굉장히 짧은 거야. 내가 163cm인가 4cm야.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도 짧은 거야. 이거는 그렇지? 굉장히 작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자, 그리고 뭐 이륜 자동차 블라블라블라 있고, 그래서 우리 세무에게서도 정원이 9명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면 원래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 자동차가 아니야. 그럼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 자동차는 원래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았다가 이거를 비영업용으로 전용하면 공급이라고 보는 거죠. 승용 자동차에 쓰기 위해서 주유소 사장이 매입세 공제받은 기름을 석유류를 승용 자동차에 사용하는 게 전용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때도 그 매입세 공제받은 기름은 공급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택시 회사 등의 케이스가 있고 일반 회사가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전용하는 케이스가 있겠죠. 개인적 공급 가겠습니다. 개인적 공급 역시 매입세 공제받은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요.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개인적 목적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 소비하는 걸 말하죠. 핵심은 실무에서도 그렇고 우리 법리적으로도 사업과 관계 없입니다. 직접 관련 없이. 근데 이제 복리후생 목적으로 주는 건 원래 사업과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될 거지. 하지만 우리 법은 거의 보시는 것처럼 예외가 있죠.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이라고 본다라면 금액의 한도를 두고 쉽게 얘기하면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사용일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 금액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럼 다음 금액을 넘는 것들, 특히 10만 원 기준에 있는 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급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금액의 제한이 없죠.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로 쓴다라고 하면 매입세 공제 받고 끝내는 거지 새로운 공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직장 연애,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한다. 이것도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3번이 요 근래 개정이 돼서 거기 아마 바뀐 분도 있을 텐데 기역, 니은, 디귿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기역은 경조사 관련된 거, 니은은 설날 추석과 관련된 것만 따로, 디귿은 창립 기념일 또는 생일과 관련된 재화 이렇게 각각 10만 원씩 따져봅니다. 1인당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날 추석 따로 떼고 창립 기념일 생일 따로 떼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생일날 이렇게 대기업들 케이크 주는 회사들도 있던데 되게 많더라고. 그런 데들 매입세 공제 받고 그냥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야. 생일 뭐 1년에 생일이 한 번이잖아. 그치? 창립기념날 뭐 이렇게 주는 회사는 없겠지. 뭐 어쨌든 일반적으로 회사 다닐 때 케이크 줬어요? 회사에서 진짜로 주네. 그래? 나도 줄까? 어쨌든 간에 우리 회사는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아. 우리는 신용카드 우리 회계법에는 안 받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안 받아. 본부에서는 받는 것 같은데 우리 사업부는 안 줘. 본부가 먹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밑에 사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사업상 징여 있죠? 역시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징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에게 징여하면 사업상 징여가 아니야. 일반 공급이야. 그건 사업상 징여는 보시는 것처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징여하는 거예요. 근데 기증품이라고 하죠. 1+1 이건 주된 대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업상 징여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법에서 아예 사업상 징여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 가지 두고 있죠. 첫 번째는 견본이에요. 샘플을 주는 건 우리 상관이 없어요. 견본품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적용을 받아 특별 재난 지역에 우리 물품을 뿌릴 수 있잖아요. 그것도 사업상 징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적립 마일리지로 전부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있죠. 그것도 사업상 징여로 보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10,000원짜리 물건인데 자기 적립 마일리지 전부 다 주면 사업상 징여 이슈가 있잖아요. 그거만큼 영원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밑에 사례 보면 판매 장려금 있죠. 금전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현물로 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현물로 우리 많이 사줬으니까 고맙습니다 하나 더 주면 그건 사업상 징여. 하지만 금전으로 지급하면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죠. 밑에 경품 있죠? 경품은 사업상 징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받은 재화를 고객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준다. 그건 사업상 징여에 해당돼요. 광고 선전 있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뿌리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또 다른 매출 증대를 위한 비용이라고 봅니다. 구매 의욕 자극을 위한 광고 선전용 물품을 주는 건 사업상 징여로 보지 않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서는 공급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 내용도 중요하지만 과표가 훨씬 더 중요해요. 뒤에서 과표 볼 거고 우선 2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있죠. 자, 얘는 우선은 시험에서 서식 작성 문제에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어요. 앞에 배웠던 간주 공급들은 전부 다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지만 얘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어요. 이 제도 자체의 취지가 뭐예요? 사업장 간의 이전에 있어서도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하라는 거죠. 물론 납세자를 위한 제도인데도 납세자가 그걸 안 했다고 또 공급으로 보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원칙
자기 생산 취득 재화에 관계없습니다. 자기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공급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고, 그 밑에 사례를 보면 광고 선전 목적이란 상품 진열 목적으로 판매장에 반출하는 것은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자 지위 자체가 총괄 납부 사업자나 총괄 납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라면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다시 여기에 예외가 있어서 총괄 납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자체로 공급으로 보는 거죠. 자, 맨 밑에 직매장 반출 시 세금 계산서 발급 여부를 볼게요.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 첫 번째 사업장 단위죠.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공급 의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면 사업자 번호가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끊을 수는 없어요. 그때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도 않고 자금 부담도 없습니다. 총괄 납부 사업자에서만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총괄 납부 사업자라면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공급으로 볼 수 있죠. 요거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공급으로 온다. 만약에 이걸 공급으로 안 보면 가공 발급이 되는 거야. 가공 발급이 되면 가산세 부담도 있고 잘못하다가 조세범 처벌도 될 수 있으니 그렇게 보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저기 뒤에로 넘겨서요. 관련해서 과세 표준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교재 52페이지 있죠? 결국 공급이 되는지 알면 뭐래요? 과표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세무경 과표가 제일 중요하니까. 시간이 그렇네. 52페이지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